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함께 읽기 45번째 굿 라이프 가지고 온 한신희라고 합니다. 굿 라이프의 부제는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인데 최인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은 프롤로그 행복을 넘어 굿 라이프로 시작해서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파트 1 행복한 삶, 파트 2 의미 있는 삶, 파트 3 품격 있는 삶, 그리고 에필로그로 굿 라이프 10계명. 저는 지금 방금 굿 라이프 10계명을 읽고 덮은 뒤 바로 녹음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휴직 상태였을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많이 찾아왔었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 자주 찾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덮자마자 바로 하지 않으면 또 일주일 미뤄지겠다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딱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품격 있는 삶 후에 굿 라이프 10계명까지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자기계발류의 책들처럼 행복해지기 위한 기법을 소개하거나 이런 책은 아니라고 최인철 교수가 말하고 있고,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삶의 기술들을 비교한 연구들을 소개해서 스스로 행복 실천법들을 생각하게 하는 데 쓴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읽고 싶은 부분인 파트 1 행복한 삶 중에는 세 가지 챕터가 있어요. 챕터 1 행복의 의미, 챕터 2 행복과 유전에 관한 올바른 생각, 챕터 3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저는 챕터 3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 중 일부를 함께 읽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일상을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서로 다른 일상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복한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행복한 사람들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100세를 사는 사람들과 단명하는 사람들을 비교하여 장수의 비결을 알아내려는 시도와 같은 이치다. 이 비교를 통해 발견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은 심리주의자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마음의 기술이다. 명상을 하거나 감사한 일을 세워보거나 부정적 사건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 보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그룹은 환경주의자의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마음의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애초부터 쉽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맛있는 것을 먹거나 행복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 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기술을 자유자재로 그리고 균형 있게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사회에는 심리주의자의 기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행복의 기원이 전적으로 마음에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 미움받을 용기를 키우는 법, 신경 끄는 기술을 배우는 법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일체의 심리적 기법들에 큰 관심을 갖는다. 이런 기술들은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며 사후처리적인 특성이 강하다. 애초부터 부정적인 사건과 경험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사건과 경험을 원천적으로 늘리려는 환경주의자의 기술에는 무관심한 편이다. 어쩌면 환경주의자의 기술이 지나치게 합리적이어서 행복의 신비함을 반감시킨다고 느끼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의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배우는 것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행복한 사람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일상을 다른 마음으로 살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서로 다른 일상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보다 행복한 사람들의 일상을 분석해 보려는 시도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다. 누구를 만나든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고 지루한 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의 비결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즐거운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장에서는 마음가짐을 중시하는 심리주의자의 기술뿐 아니라 일상 자체를 다르게 구성하는 환경주의자의 기술을 골고루 제시했다. 가급적 저자 연구팀의 연구 결과들을 많이 소개하고자 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에 관한 모든 연구를 소개하지 못하는 한계를 미리 밝힌다. 1. 잘하는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을 할까? 잘하는 일을 할까? 어떤 일을 좋아하면 잘할 가능성이 높고 잘하면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특별히 못하는 일은 아니지만 전혀 가슴이 뛰지 않는 일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이 가져다주는 고뇌와 갈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슴 뛰도록 좋아하는 일이건만 원하는 만큼 실력이 늘지 않아서 힘들어 해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행복한 사람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만일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혹자는 좋아하는 일을 택하면 평생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말로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권한다. 스티브 잡스 역시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좋아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좋아하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인 자율성을 만족시키는 통로이니만큼 크게 공감이 가는 조언들이다. 또 한편 인간은 유능감을 경험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을 지니고 있다. 열등감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 증거가 축적되어 왔다. 따라서 잘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에도 수긍이 간다. 좋아하지도 않고 잘하지도 않더라도 어떤 일이든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현실성 없는 고민처럼 들리겠지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의 선택은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될 딜레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일치하지 않는 이 실존의 비극 앞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이 질문에 답하고자 우리 연구팀은 일련의 연구를 수행했다. 우리 연구팀은 대학생 참가자들에게 어느 일자리를 소개하면서 그 일이 참가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런 후에 본인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그 일이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그 일을 본인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었다. 흥미롭게도 두 경우 모두에서 행복감이 낮은 학생들이 행복감이 높은 학생들보다 자신이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행복감이 높은 학생들은 그 일을 자신이 좋아하면 잘하는지 여부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반대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자신이 얼마나 잘하는지는 애초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더 흥미로운 결과는 그 일자리가 본인이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알려주고 본인이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것이 자신의 결정에 어느 정도나 중요한지를 물었을 때 나타났다. 행복한 학생들은 자신이 그 일을 좋아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지만 행복감이 낮은 학생들은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했다. 행복한 학생들은 설사 자신이 잘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행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잘하지 못하는 일이면 그 일을 좋아하는지 여부는 처음부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였다. 우리 연구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로 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행복의 정도가 그 일을 좋아하는 정도와 그 일을 잘하는 정도 중 어느 것에 의해서 더 결정되는지를 알아보았다. 하루에 몇 차례씩 연구 참가자들에게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을 받은 그 순간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보고하게 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느끼고 있는 즐거움과 의미의 정도를 보고하게 했다. 분석 결과 어떤 경험, 예를 들어 회의, 대화, 운동 등을 하고 있는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의미는 그 일을 잘한다고 느끼는 정도보다는 그 일을 좋아한다고 느끼는 정도에 의해서 훨씬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하는지 여부가 행복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느끼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우리는 이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연구를 진행했다. 한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그 수업을 좋아해서 듣는 정도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정도를 보고하게 했다. 학기 말에 그 학생들을 다시 조사하여 그들이 한 학기 수업을 통해 경험한 행복감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그 수업을 좋아해서 듣는다고 보고한 학생일수록 수업에서 경험한 행복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잘할 수 있어서 수업을 듣는다고 보고한 정도와 행복감은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떤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행복은 그 일을 좋아하는 정도와 강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은 둘 중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없는 행복의 다이내믹 듀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 성적, 성취를 중시해온 우리 사회에서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사치로 치부하면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가르침으로 우리를 좋아하는 일에서부터 멀어지게 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기적이거나 독특한 사람,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혹은 먹고 살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왔다. 네 마음의 소리를 들어 라는 조언을 철없는 젊은이들의 클리셰 정도로 폄하하는 시선도 있어왔다. 그러나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어른스러운 조언이 들려올 때 늘 잘하는 일만 하면서 살 수도 없다는 주문을 외워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지금 보는 표는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표인데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8번째인데 걷고 명상하고 여행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당하고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기술만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애초부터 행복한 활동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활동을 애초부터 자주 하는 환경주의자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행복한 활동이고 무엇이 불행한 활동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연구팀은 소위 경험 표지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일상의 많은 경험이 주는 행복감을 측정하고자 했다. 우리는 연구 참가자들에게 하루에 일정 횟수씩 설문 문항들이 담겨진 사이트로 이동하는 링크를 스마트폰으로 전달했다. 참가자들은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순간에 하고 있는 경험들과 그 순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고했다. 참가자들의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이 제공되었다. 하나는 그 순간의 즐거움에 관한 것, 다른 하나는 그 순간에 경험하는 의미에 관한 것이었다. 이 절차를 짧게는 2주, 길게는 4주를 진행하여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하는 경험들의 행복 칼로리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다음 그래프에서 X축은 의미, Y축은 즐거움을 나타내기 때문에 1사분면은 즐거움과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한 활동들, 2사분면은 즐거움은 강하나 의미는 약한 활동들, 3사분면은 즐거움과 의미가 모두 약한 활동들, 4사분면은 즐거움은 약하나 의미는 강한 활동들이라고 보면 된다. 이 그래프에 따르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은 3사분면 활동들을 최소화하고 1사분면 활동들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1사분면 활동들 중 가장 눈에 끄는 것이 여행이다. 여행하는 도중에 보고한 즐거움과 의미가 다른 어떤 경험 도중에 보고한 즐거움과 의미보다 강했다. 행복한 삶이란 여행을 자주 하는 삶이다 라고 선언해도 될 정도다.
여행이 큰 행복을 주는 첫 번째 이유를 이 그래프에서 추측해 보자면 우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3, 4분면의 가장 바닥에 있는 경험이 일임을 보라. 두 번째 이유는 여행은 1, 4분면에서 존재하는 다른 많은 경험, 특히 먹고 수다 떨고 걷고 노는 행위가 한꺼번에 일어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여행은 행복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행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본 욕구들, 유능감, 자율성, 관계, 이 극대화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행은 스스로 원해서 하는 자발적 행위이고 업무와 달리 성과가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유능감에 대한 위협이 적으며 대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관계제이기 때문에 관계를 강화해준다. 여행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행복은 극대화된다. 일정, 숙소, 볼거리, 먹거리를 찾고 기획하는 일을 통해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의 유대감이 충족되기 시작한다. 일사분면 활동들 중 운동도 빼놓을 수 없다. 운동은 몸의 건강뿐 아니라 즐거움과 의미를 제공해주는 효자 종목이다. 또 눈여겨볼 활동은 걷기다. 걷고 있기 때문에 TV를 보거나 인터넷 서핑을 할 때보다 훨씬 큰 즐거움과 의미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걷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걷기는 이제 단순한 이동의 수단을 넘어서서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로 격상되었다. 여행, 걷기, 운동, 먹기, 수다 등과 같은 동적이고 감각적인 활동들만 일사분면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명상, 종교활동, 자원봉사와 같은 정신적이고 영적이며 타인을 지향하는 활동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미 많은 연구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일사분면 활동들을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경험을 제공해주는 활동들을 애초부터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불행한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는 마음의 기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초부터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하려는 사람들이다. 파트 2 의미 있는 삶 중에서는 저는 소명이 있는 삶을 그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방문하던 중 복도에서 한 직원을 만나 그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케네디에게 돌아온 그 직원의 대답이다. 저는 인류를 달에 보내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답변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의 직업을 추론해 본다면 아마도 천체 물리학자거나 엔지니어거나 아니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아닐까? 그러나 뜻밖에도 그 직원은 미화원이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벽돌을 쌓고 있다고 설명한 벽돌공,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한 벽돌공,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다고 설명한 벽돌공에 관한 이야기의 현대 버전이다. 이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 내용이, 이 예시가 늘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이 연구 하나를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굿 라이프란 좋은 일을 하며 사는 삶이다. 좋은 일이란 높은 연봉, 좋은 복지, 승진의 기회 등이 보장된 직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좋은 일이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는 일이다. 자신의 일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삶, 즉 소명이 이끄는 삶이 굿 라이프다. 마지막 품격 있는 삶은 정말 다 너무 좋은 부분이었는데 8번째 가정이 아름다운 삶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의식이란 가정들의 집합체다. 인간의 인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루려는 경제 원리를 따른다. 뇌에 입력되는 정보들이 늘 불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가정, 전제, 상식, 이론에 기초하여 입력된 정보를 뛰어넘는 추론들을 효율적으로 해나간다. 박쥐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박쥐가 포유를 하는 지식에 기초하여 박쥐가 새끼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추론한다. 이렇듯 가정은 주어진 정보를 넘어서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작동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의식의 작용을 하향식 처리라고 한다. 인간은 각자가 보유한 가정들에 의해 구분된다.
보수주의자는 빈곤을 개인의 역량과 노력의 문제라고 가정한다. 진보주의자는 빈곤이 사회구조의 문제라고 가정한다. 일부 남자들은 여자들의 노를 예스라고 잘못 가정한다. 어떤 사람들은 기부를 선한 일이라고 가정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기부를 절세의 수단이라고 가정한다. 인격이란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의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은 도덕적 완성의 정도가 아니라 한 개인이 세상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가정들의 정확성과 품격의 문제다. 그러므로 인격 수양이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점검하여 나쁜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근거가 없는 가정을 정확한 가정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뜻한다.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임현정에게 한 기자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물었다. 대개 피아니스트들은 자신이 즐겨 연주하는 곡의 작곡가들이 정해져 있는 데 반해 이 피아니스트에게는 그런 경계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에 대해 임현정은 사교활동을 잃지 않고 음악에 집중하면 가능하죠. 음악과 나 사이를 보호해야 해요 라고 응답했다. 세상을 음악과 자신 사이를 방해하는 곳으로 가정하고 있는 이 피아니스트에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라는 기자의 질문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않는 질문이었다. 저서 마지막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고 세상을 떠난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랜디 포시 교수는 실패란 내가 그 일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라는 가정을 지니고 있었다. 그 가정 때문에 그는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죽음을 앞둔 극심한 불안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 강의가 아직 어린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었다.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경험하는 우월감이 행복의 원천일 것이라고 가정했던 한 연구자가 있었다. 그는 미국 최고 명문대 학생들 중에서도 아주 행복한 학생들에게 인터뷰를 실시하여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낀 경험을 들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들려준 답은 비교요? 잘 안 하는데요? 였다. 정작 행복한 사람들은 비교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의 가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사람들 사이의 차이는 가정들의 차이다. 누구나 하는 평범한 가정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것이 품격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자기가 늦은 이유는 차가 밀렸기 때문이지만 다른 사람이 늦은 이유는 성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가정. 남을 도운 대가로 인정을 받게 되면 이타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정. 능력이 뛰어나면 성격이 안 좋고 성격이 좋으면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가정. 자신이 나쁜 일을 한 후에는 많은 사람이 그럴 것이라는 가정. 좋은 일을 하고 난 후에는 나 같은 사람은 드물 것이라는 가정. 이런 평범한 가정들보다는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행동이 동일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가정. 능력과 인품은 비례한다는 가정. 설사 결과적으로 이득이 생기더라도 남을 돕는 일은 여전히 이타적이라는 가정. 나처럼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드물고 나처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많다는 가정이 훨씬 품격 있다. 품격 있는 가정이 우리를 반드시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더라도 그런 가정을 품고 사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은 분명 행복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심각하지 않은 삶을 소개하면서 이문재의 시 농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문재의 시 농담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보게 한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토록 멋진 시의 제목이 왜 농담일까? 가벼운 유머라는 뜻의 농담일까? 아니면 깊이 있는 말이라는 뜻의 농담일까? 시인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가벼운 농담이라고 이해하면 삶의 어조를 낮추고 지나치게 심각하게 살지 않는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사랑에 대하여, 외로운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해놓고는
자신의 말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고 톤을 낮추는 듯하다. 물질과 권력과 이미지를 향한 욕망이 득실거리는 이 물질주의 시대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루저가 되고 말 것이라는 불안이 팽배한 이 자기 표현의 시대에 인생의 부사를 줄이고 삶의 어조를 낮추는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다. 파트 3를 나가며 인생에는 우리 자신의 행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많다. 그 중으로 으뜸은 타인의 행복이다. 타인의 행복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품격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더 나아가 삶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가정도 점검해 봐야 한다. 비록 그런 자기 성찰의 노력이 우리를 곧바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품격은 더해질 것이다. 굿라이프 10계명이 마지막인데 3가지 신호는 좋은 기분, 좋은 평가, 좋은 의미라고 소개하고 있고 7가지 좋은 것들은 좋은 사람, 좋은 돈, 좋은 일, 좋은 시간, 좋은 건강, 좋은 자기, 굿셀프, 좋은 프레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하고 동시에 그 기준이 건강하면 살아가는 데 거침이 없다. 그 기준 외의 것들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살면서 흔들리는 이유는 자기 기준이 없어서다. 굿 라이프는 단 하나의 옳은 기준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다. 그동안의 연구를 참고해서 만들어본 저자의 개인적인 기준을 하나의 예시로 제공함으로써 독자들 스스로 자기만의 기준을 만들어 보시기를 권장하기 위해 쓰여졌다. 독자들만의 자작곡을 꼭 만들어 보시기를 권한다 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좋은 삶은 점점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차례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한신이었습니다.